blank slate idea to a fully operational production aircraft in such a short period. Since we first discussed the Boromir concept several years ago, doubts existed about whether the project could be successfully completed. Surpassing expectations, the Koreans have proved that ambitious projects like the KF-21 are not only feasible, but also achievable within a tight time frame with a clever approach. How they achieved this as a smaller nation is not only impressive, but for us in Australia, it also serves as an important case study. Well, during this first production phase, there's no reason why the KF-21 can't be a great success. 최근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 6대 중 한 대를 양도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헤드라인 내용만 보면 단돈 6천억 원의 귀중한 자원인 시제기를 넘겨준 것처럼 보여서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소름 돋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우리 방산 역사에 기록될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는데, 무려 16년 가까이 질질 끌어오며 우리 발목을 잡았던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이 이번 합의를 기점으로 사업 퇴출로 귀결되었기 때문인데요. 인리라는 리스크를 떼어내니 벌써부터 외신과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츠기릿. 최종 합의된 전체 판돈은 약 6천억 원입니다. 10수년간 인도네시아가 이것밖에 못 준다며 배수진을 친 바로 그 금액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단돈 6천억 원으로 인리를 완벽하게 손절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시제기 한 대라는 명분으로 미수금을 깔끔하게 털어내는지 그 설계 구조를 보셔야 하는데요. 세부 내역을 보면 먼저 시제 5호기의 양도 가치가 약 3,5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술 전수 및 파견 인력 관련 비용이 약 1,742억 원에 포함되었고, 개발 데이터 비용이 약 758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을 맞췄으며 남은 잔여 미납금 약 640억 원을 2026년 6월까지 완납해야 계약이 성사되는 것으로 최후 통첩을 제시했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10년 넘게 돈 안 내고 버티며 기술만 훔쳐가려던 나라에 결국 1조 원이나 깎아주고 시제기를 바친다는 게 호구 외교의 정점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이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되었다는 반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제기 한 대 값으로 책정된 3,500억 F-35 신조기 한 대 가격이 1,000억 원대임을 감안하면 중고 테스트기 한 대를 스텔스기 세대 값에 떠넘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이 기체를 3,500억이라는 거액의 가치로 산정해 인도네시아의 미수금을 털어버렸는데, 자동차로 치면 수만 킬로미터를 가혹하게 달린 테스트카를 신차보다 비싼 가격에 판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국민들은 그동안 고생해준 시제기에 대한 애착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시제기가 3,500억 정도 받고 팔았다면 그만큼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인데요. 시제기는 양산기보다 수명이 짧고 오히려 양산형의 100% 성능을 낼 수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보통은 테스트가 끝나면 유지비만 먹는 애물단지가 되어 박물관행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게 사실일까 하실 수 있지만, 시기를 만들 당시에는 양산용 표준 부품들이 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아 임시 부품이나 상호 대치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양산기에는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쳐 최적화된 최종 진화용 부품이 들어가지만, 시제기는 성능보다는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즉 엔진의 출력이나 레이더 탐지 거리를 100% 뽑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엔진이 터지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 성능 제한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성능은 소프트웨어가 결정하는데, 시제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는 최종 완성본이 아닌 테스트용 버전으로 양산기에는 모든 무장이 통합되고 레이더의 전자전 대응 능력이 100% 활성화된 최종 펌웨어가 깔리는 반면, 시제기는 특정 테스트를 위해 해당 기능만 활성화된 버전을 씁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져가는 5호기는 공중 구비와 레이더 테스트용이었기에 실전 교전과 관련된 핵심 알고리즘인 무장 발사 등은 100% 구현되지 않았거나 아예 빠져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시제기는 이미 무리한 기동과 진동 테스트를 반복했기 때문에 기체 프레임에 상당한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부에는 양산기에는 없는 수백 킬로그램의 계측 장비와 배선이 거미줄처럼 깔려있어 무게중심을 바꾸고 기동성에 페널티를 주는데요. 또 만약 이걸 다 뜯어내면 기체의 무게 밸런스가 무너져서 비행지용 소프트웨어를 다시 짜야 되니 결국 계측 장비를 단체로 날면 무거워서 성능이 안 나오고, 떼어내면 비행이 불안정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유지보수가 양산형보다 더 까다롭고 비용도 크다는 것인데요. 오직 데이터 확보가 목적이라 초기형 부품을 사용하다 보니 피로도가 훨씬 빨리 쌓이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행이 끝날 때마다 뜯어서 검사해야 하는 수준으로 정비 주기가 짧습니다. 또 시제기에는 수작업 과정도 훨씬 많이 포함돼 특정 부품을 갈아 끼울 때마다 맞춤형으로 깎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에 외신을 비롯한 시장에서는 시제 5호기의 단가를 2천억 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한국은 이를 3,500억 원에 넘긴 것입니다. 그만큼 기술료는 깎을 수 있으니 게이드. 또 넘긴 기체가 5호기라는 것도 충격인데요. KF-21 시제기는 1에서 4호기와 6호기가 각각의 핵심 테스트를 수행하는 동안 5호기는
5호기는 단자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순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5호기는 1, 2, 3호기가 비행시험을 통해 겪었던 미세한 초기 결함들을 수정해서 제작된 기체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1에서 3호기로 충분한 비행 데이터를 뽑고 있었기에 5호기는 상대적으로 예비 전력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5호기는 개발 단계부터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직접 탑승하여 비행 교육을 받는 용도로 활용되어 거부감이 적고 명분 있게 떠넘기기 가장 좋은 기체죠. 가장 중요한 건 인니가 강력하게 원했던 복저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저기는 후방석 항정 장비와 교육 시스템 등 넘겨주지 말아야 할 기술적 보안 요소가 단저기보다 훨씬 많아 운용 데이터가 덜 민감한 5호기가 선택된 것이죠. 일각에서는 전투기 한 대도 아쉬운 마당에 유사시 시제기가 양산기로 대체될 수 있지 않냐고 하시는데요. 그러나 사실 양산기는 무조건 새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기는 부품 하나하나가 0.001mm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찍혀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제기는 개발 과정에서 수없이 깎고 덧붙인 흔적이 있어 양산 규격과 미세하게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맞춰서 양산기로 제작하는 건 오히려 신품을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유발하게 되죠. 또 시제기를 만들 때와 양산기를 만들 때 사이에는 약 4에서 5년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그 사이 발전한 최신 반도체와 항전 장비를 시제기에 억지로 끼워 넣는 것보다 처음부터 최신 사양으로 조립 라인에서 생산하는 것이 성능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넘기는 것이 기술 유출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걱정됩니다. 하지만 기체 실물을 넘겨주는 것과 핵심 기술을 손에 넣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현대 전투기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닌 수만 조각의 부품이 특정 온도, 압력, 화학적 조성 하에서 제조된 복합 소재 및 특수합금입니다. 부품을 분해해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품이 만들어진 공정 과정을 알 수 없으면 복제는 불가능하죠. 미슐랭 3스타의 요리 재료를 알아도 그 요리 과정을 모른다면 똑같이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현대 방위산업 보안 끝판왕으로 불리는 안티 템퍼링 기술이 KF-21에 적용되어 단순히 뚜껑을 연다고 해서 내부를 볼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투기 성능은 기체가 아니라 알고리즘에서 나오는데 레이더의 표적 탐지 알고리즘이나 비행지어 로직은 수백만 줄의 코드가 유기적으로 얽혀있어 한국 측이 보유한 암호화키가 있어야만 구동되거나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무단 분해 시도는 이 인증 체계 자체를 깨트리며 결국 수천억 원짜리 기체를 거대한 벽돌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죠. 이에 인도네시아가 KF-21 시제 5호기를 인도받은 후 이를 무단 분해 역설계하거나 제3국, 중국, 튀르키예 등에 유출한다는 시나리오는 전략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자폭행위에 가까운데 거의 인리라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선택입니다. KF-21에는 한국 기술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도입된 핵심 부품과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3국에 무단 이전할 경우 인도네시아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영구 퇴출되며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강력한 경제, 군사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를 EL이라고 하죠. 또한 튀르키예의 칸이나 중국의 전투기와 KF-21은 설계 철학 자체가 다른데요. 인리가 진짜 미쳐서 그들에게 기체를 넘겼다 쳐도 사실 그들의 전투기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후속 군수 지원과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패치 없이는 기체를 띄울 수도 없으므로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 순간 시제기는 고철이 되는 거죠. 만약 형상만 베껴서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 중국은 이미 미국을 따라잡았을 것입니다. 중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산 전투기 정보를 수집해왔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이 F-35는커녕 F-16조차도 따라잡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형상은 베낄 수 있어도 공정과 소재는 베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외형상 5세대 스텔스기처럼 보여도 그 내부의 뇌는 F-35의 센서 퓨전 기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실제로 중국은 수십 년간 러시아 항공기를 역설계해왔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특히 러시아제 엔진을 불법으로 뜯고 역설계했는데 금속 조각을 분석해 성분비를 알아내는 건 쉽지만 그 금속을 어떤 순서로 가열하고 어느 타이밍에 급냉시켰는지에 대한 열처리 공정 레시피는 전혀 알 수 없는데요. 중국이 만든 복제 엔진은 외형은 똑같았지만 고온 고압에서 날개가 변형되거나 수명이 러시아제 10분의 1도 안 되는 등 처참한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무려 40조 원을 넘게 쓰고도요. 사실 여기까지의 분석은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씁쓸한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통쾌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바로 이번 계약을 통해 인리의 공동개발 퇴출이 공식화되었다는 것이죠. 이번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KF-21 16대 별도 수출 협의입니다. 원래는 공동개발 파트너였는데 이제는 시기를 받아가서 직접 써보고 좋으면 돈 주고 사가야 하는 손님으로 포지션을 바꾼 것이죠. 발표 당시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공동개발국이라는 표현 대신 협력국 또는 수출 대상국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섞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이라는 단어에는 권리와 책임이 5대5라는 대등함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나 협력은 주도권이 한국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표현이죠. 향후 블록2 등 후속 개발 단계에서의 권리는 자동으로 포기되었고 IP, 지식재산권 역시 한국이 단독으로 100%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예전 공동개발 시기에는
당시에는 인도네시아가 1.6조 원을 내면 우리와 거의 대등한 수준의 설계 데이터와 제조 기술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다 배우면 나중에는 우리 도움 없이도 전투기를 개량하거나 팔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가 될 리스크가 있었죠. 하지만 현재 고객 전환 이후에는 기술 이전 비용을 758억 원 수준으로 대폭 깎아버렸는데 이는 핵심 기술은 단 1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는 주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완제품을 사서 운용만 하는 고객이 됩니다. 원천 기술은 100% 한국이 독점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득이죠. 알고 보니 이번 계약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건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아니 인니는 뭐 좋아서 그걸 가져가겠냐 하는 겁니다. 뭐 인니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인니는 가져가서 뭘 할 건데 3,500억 주고 사냐는 의문인 거죠. 뭐 첫째로 뜯어보기보다는 만져보기입니다. 인니는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정비해본 경험이 매우 부족한데 시제 5기를 통해 지상정비 요원들이 실제 기체를 분해 조립하고 또 엔진을 탈착하고 항정 장비를 점검하는 교육용 교재로 활용할 수 있죠. 정비 교육은 말 그대로 부품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유지 운용 교육으로 장비가 고장나면 떼어내고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법만 배우는 것이지 장비 내부 해로를 분석할 권한이나 도구는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정식으로 양산기 16대를 사온다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운용할 수 있는 정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3,500억짜리 실습 도구인 셈이죠. 두 번째로 야 우리 또 전투기 있다는 명분인데요. 십수년간 삽질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방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할 말이 필요할 텐데 KF-21이 실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번 인니와의 합의는 호구딜이 아니라 돈 안 내는 파트너를 합법적으로 강등시키고 독자적인 기술 주권을 완벽히 회수해낸 역전승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인니 리스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자 오히려 밖에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전세계 국방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한국 같은 중견국이 미국도 고생하는 스텔스급 전투기를 단 7년 만에 그것도 공동개발국이라는 국가의 목리 속에서 지연 없이 무사고로 뽑아냈는가 하는 점이죠. 특히 우리와 전략적 환경이 비슷한 서방의 강대국 호주에서는 아예 KF-21을 중견국이 가져야 할 유일한 정답이라며 교본처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호주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 보람에 열광하고 있는지 그들이 분석한 KF-21의 영리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4 years ago, the KF-21 had its maiden flight. Now the first production model has been rolled out, about 10 years after the program's launch. Now this is a significant achievement for South Korea, which has gone from a blank slate idea to a fully operational production aircraft in such a short period. Despite the ambitious concept, smart production strategies have enabled Koreans to quickly procure what is becoming a more modern counterpart to fighters like the Rafale or the Typhoon. Since we first discussed the Boromé concept several years ago, doubts existed about whether the project could be successfully completed. Surpassing expectations, the Koreans have proved that ambitious projects like the KF-21 are not only feasible, but also achievable within a tight time frame with a clever approach. How they achieved this as a smaller nation is not only impressive, but for us in Australia, it also serves as an important case study and source of inspiration. As we covered in our original video on the KF-21, the Boromé project officially started in 2016. Intended as a local replacement for older multi-role fighters, the procurement was fast-tracked, with the first prototype rolled out in 2021 and the maiden flight in 2022. Since then, 6 prototypes have flown, in both single and twin-seat configurations. How they achieved this within such a time frame came down to a series of clever initial decisions made to balance cost and performance. The first we'll examine is the design itself. From the outset, the manufacturer, Korean Aerospace Industries, had to find solutions to several issues that plague manufacturing. Among them are managing scope, infrastructure costs, and production time. The solution on the design front was to adopt a modular approach. Using an iterative design process, designers would develop a realistic set of goals for an initial production fighter. Then, an upgrade pathway would be outlined, with more ambitious yet achievable requirements, taking what was initially a 4.5 generation aircraft and working towards 5th generation standards. With long-term goals mapped out, designers would then revisit the initial design and modify it for potential future upgrades. In other words, it would be intentionally designed with iterative upgrades in mind, allowing space for such upgrades in the initial model, which could be fitted with the necessary technology later. This approach would cost more upfront, but over time, it would enable the reuse of the expensive custom-machined infrastructure for later variants of the jet, potentially reducing costs or at least significantly accelerating production. This plan was put into action, resulting in an iterative design that deliberately accounts for both minor and major upgrade programs. Broadly, the core design would be developed in 3 successive variants: the Block 1, a 4.5 generation fighter, and the model we recently saw rolled out. The Block 2 would follow, still using external weapons but adding improved multi-role capabilities, including electronic warfare, drone command, and so on.
The project would culminate with the Block 3, which aims to bring the KF-21 up to true 5th generation standards, featuring enhanced stealth and an internal weapons bay. Since all of this would stem from the same basic design, the initial models would need to incorporate these features from the start, including space for internal weapons bays, innate stealth shaping and capabilities, and systems networking architecture. From the Block 1 onwards, these features would be either built in or designed to be integrated later. Using this approach, the Borromée team was given the green light. It is through this process that the aircraft, as we see it today, has come into being. This iterative process has established a clear roadmap, which in turn accelerates production time and ultimately reduces project costs. South Korea's relatively quick development cycle of about 7 years, supported by less initial complexity compared to full 5th-gen programs like the F-35 and the Su-57, demonstrates the country's ingenuity. A major advantage we've observed with this project is controlling requirement creep. Focusing on meeting the set requirements for each iteration speeds up development, reduces costs, and to some extent limits requirement creep by shortening the gap between conceptualization and production. The second part of this process was sourcing parts. Instead of attempting to build everything domestically, the team chose a dual approach. Critical components would be manufactured as much as possible in Korea, whilst other overly complex systems like engines or readily available components would be brought from suppliers or partners abroad. Through this dual-path approach, South Korea can protect itself against trade disruptions or weapon restrictions on critical systems, as most will be either produced domestically or through partnerships. Similarly, a balanced strategy for less critical parts keeps the project budget manageable. Overall, this approach to component procurement offers many benefits for a middle power or smaller nation. First, it allows sensitive parts or software to be produced locally, helping establish domestic industry that can be expanded in the future. Second, it hands over complex high-risk systems, like engines, to manufacturers who are better equipped to handle them, reducing R&D costs and speeding up development. What the Borromée aims for is similar to the Rafale, with multi-use capabilities beyond just air and ground roles, including SEAD, anti-ship, recon, drone control, and electronic warfare. At the rollout ceremony, promotional material suggested that aircraft in upcoming blocks will be modified to serve various specialized roles. A trailer released at the time of the ceremony hints at a collaborative combat system that uses combat drones and similar intelligent drones as decoys. In other words, a future-proofed all-round platform. As such, we believe it resembles the Super Hornet and could, in its twin-seat version, potentially be adapted into something like the Growler to offer specific electronic warfare capabilities. Its internal middleware uses an open mission systems approach, making patching and updates significantly easier and simplifying networking between new onboard hardware, other aircraft, and assets. Although less secure than the closed-loop architecture found in fighters like the F-35, this feature highlights its flexibility and capability to upgrade on a budget. What's more, it is well positioned as a platform. The decision to operate it as an intermediary aircraft, rather than a direct competitor to existing frontline fighters, appears to be a smart move, both politically and in terms of export potential. As a mid-tier fighter, it lowers the comparison standard and consequently increases the likelihood of foreign sales, as seen with the widely purchased Su-30 compared to the Su-57 or J-20. Essentially, the South Koreans seem to be on a path to develop something similar to what Sweden has accomplished with Saab, a modest yet capable domestic industry that leverages its strengths using external help and outsourcing where necessary. While this is not a flawless approach, it balances important factors like time, budget, and geopolitical stance. Turkey, for example, aims to develop a domestic industry similar to France's, reducing reliance on foreign supply chains, but this comes at the cost of additional time and budget. The South Korean approach is something closer to what we might try in Australia. The South Koreans are in a different position to us in many ways, under more direct threat, with different geographic and topographic landscapes, a different military posture, a larger economy and population, and so on. Yet we share many similarities. Our broader goals are aligned, and our military strategies overlap on maritime focus, offensive area denial, and more. Put simply, if we were to try something similar, the South Korean approach is probably a safe bet. A modular dual-path design with clear goals and tight management of requirement drift. It would require a larger upfront investment than buying off the shelf, but if done right, the long-term shift to self-sufficiency would be beneficial. And as we're experiencing with global supply chains, the sooner we renationalize critical industries, the better. If all goes well during this first production phase, there's no reason why the KF-21 can't be a great success. Do we need something similar in Australia?
Probably not right now, but in the long run, we might. Smaller projects like the GhostBat show that we can undertake highly complex collaborative work with the US, and the Americans are always eager to collaborate. The time may come when we need something like the KF-21 ourselves, and if we're willing to take bold risks, we could build something impressive. KF-21 사업 종료를 앞둔 현재 우리는 인니라는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500억을 내고 지들 국기가 그려진 전시용 기체를 얻어 겨우 체면을 살렸다면 대한민국은 그 대가로 KF-21의 미래 주권을 완벽하게 회수했고 인니는 우리 방산 시스템의 영원한 유료 구독자로 만들었죠. 인니라는 꼬리표를 떼고 호주와 유럽이 부러워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보람에 이를 증명하듯 폴란드의 도널드 투스크 총리는 최근 한국에 방문하여 KF-21 도입과 파트너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공식화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독단적인 태도는 한국 방산의 거침없는 질주를 막기엔 턱없이 역부족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오히려 인니 빠지니 다른 국가들이 더 대놓고 구애하는 중. 오늘의 한 줄 평. 1년 전 인니 매체 인도네시아 자금 없으면 한국 KF-21 양산 불가겠냐?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요약된 핵심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프로필의 리얼리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